오늘도 책 3권 각기 다른 나라의 각기 다른 번영의 과정. 책 3권의 마지막 장이에요. 4장. 도시 상업이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원래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은 농업이 먼저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상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유럽은 이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고 앞전에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도시 상업이 어떻게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는지. 첫째, 자연 생산물에 대한 큰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땅의 개발과 경작을 자극하고 연쇄적으로 관련한 모든 산업과 지역이 발전한다. 농사를 지어봤자 팔 곳이 없다면 자기가 먹을 것 이상으로 경작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팔 곳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생산을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도시에 쌓인 부는 시골의 땅을 사는데도 투자되고 상인들이 땅을 사면 개발하는데 특히나 적극적이다. 이 상인이란 존재는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하고 시골 지주들은 돈이 생기면 소비를 한다. 이 상인이란 존재는 투자에 과감하고 지주는 소심하다. 이 상인이란 존재는 겁이 없고 지주는 모험을 안 한다. 상업의 특성상 상인은 어떤 개발 계획이든 실행하고 이익을 내며 성공하는 데 적합하다. 왜? 그게 직업이니까. 이 상인이라는 거는 뭐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 사장들이에요. 기업가들, 엔터프리너. 셋째, 이것이 가장 큰데 그 앞선 두 가지 요소보다 상업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면에서 가장 큰 요인은, 상업과 제조업은 사회의 질서와 좋은 정보를 낳고 그로 인해 구성원들은 자유와 안전을 확보한다. 이 자유와 안전이라는 개념이 국가가 번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누차 제가 좀 열변을 아주 흥분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계속 이 자유와 안전, 이 자유, 그 다음에 내가 번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보장, 그것이 국가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영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500년 동안 세계를 주름잡게 되었다. 이전의 봉건 사회는 끊임없는 예속, 복종, 의무, 전쟁, 견제,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상업과 제조업이 조용한 변화를 가져왔다. 어떻게 가져왔냐 하면, 상업과 제조업이 없는 곳에서 큰 지주가 초과 생산물을 쓸 때라고는 촌스러운 손님 접대밖에 없었지만 그 농노들한테는 겨우 먹고 살 정도만 주고 나머지가 남죠. 뭐 100가마든 1000가마든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걸로 뭘 하냐고요. 할 게 없어요. 100가마든 1000가마든 할 수 있는 건 그냥 밥 짓는 거예요. 고기가 생기면 고기를 그냥 먹는 거예요. 바꿀 데가 없다고요. 이걸 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없으면. 시장이 있더라도 이 상업과 제조업이 없는 곳이라는 전제 조건이니까 뭐 이렇게 멋지게 만든 제품들이 없는 거예요. 상품이 없는 거예요. 쌀하고 고기가 있으면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아무리 부자라도. 뭐 좋은 옷, 좋은 장신구, 뭐 이런 거를 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제조업이 없으니까. 그냥 주구장창 먹는 거예요. 혼자서 다 못 먹으니까 맨날 손님들을 초대해가지고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도 나오면 이제 자기네 백성들한테 베풀죠. 그러면 칭찬 듣고, 칭송받고. 그러다가 상업이 번성하자 사고 싶은 게 생겼어요. 상업이 번성하면, 제조업이 번성하지 않았더라도 상업이 번성하면 저 먼 나라의 특산품들을 가져올 수 있죠. 그죠? 중국에서 실크 비단을 가지고 와요. 옷을 맨날 모피만 입다가
야들야들 실크 입으면은, 아니면 일단 잠옷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편하고 좋고 예쁘고 하겠어요. 사고 싶은 게 생겨요. 상업이 생기면 지주들은 더 이상 그들의 초과 생산물을 주변에 나누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 쓰게 됐어요. 손님한테 손님 먹이지 않고 이 사고 싶은 걸 사게 돼요. 그들 권력의 근원인 수천 명의 백성을 먹여 살릴 것을 가지고, 그죠? 수천 명의 백성을 먹여 살려주니까 이 백성이 자기를 따르는 건데, 그 먹일 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을 산단 말이에요. 전혀 쓸데없는 물건들을 샀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먹여 살리게 되었다. 이 쓸데없는 물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비단 하나만 하더라도 이 백성들은 그냥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게 전부지만, 비단을 하나 사더라도 이 비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부를 비롯해서 실을 뽑고 그걸 짜고 그걸 갖다 옮기고 도매상, 소매상 해서 엄청나게 많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먹여 살리게 된 거예요. 그들이 사는 작은 사치품들은 그것을 그에게 전달하기까지 관여한 수없이 많은 노동자와 기업가들에게 임금과 이익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쌀, 아까 곳간에 쌓아뒀던 백가마, 천가마를 가지고 촌스러운 손님 접대를 한다거나 백성들한테 베푸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 베풀지 않고 그 백가마, 천가마를 비단하고 바꿔요. 비단으로 바꾸고 쓸데없는 장신구들이랑 바꾸고 각종 사치품들을 하고 바꿔요. 그 바꾼 백가마, 천가마는 세상에 골고루 퍼져나가면서 그 비단과 그 장신구들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임금과 이익의 형태로. 그 각각의 노동자의 생계에 각각의 지주들이 갖는 영향은 수백 분의 1, 수십만 분의 1로 작아져 이전과 같은 예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 자기의 백성들한테는 자기가 쌀을 얼마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생계가 걸리거나 좀 풍족하게 먹거나 말거나 하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면은, 이 비단과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건네진 쌀, 백가마, 천가마는 굉장히 잘게 쪼개져서 임금과 이익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 각각의 노동자들은 이 지주 한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지주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지주 한 특정 지주에게 받는 영향은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000분의 1인 거예요. 그들이 1년에 쌀 한 가마를 먹는다면은 한 지주로부터 받는 쌀의 양은 기껏해야 한 숟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주에게 더 이상 예속될 필요가 없는 거죠. 특정 지주에게 예속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주가, 야, 너 물건 똑바로 안 만들면 너한테 쌀 안 줘? 라고 해봐야 한 가마 중에 한 숟갈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이 지주 말을 들을 필요 없죠. 특별히 이 지주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속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지주들의 소비는 점점 커졌고 사치도 하다 보면 늘잖아요. 더 이상 그 많은 소작인과 하인들을 거느릴 수 없게 되었다. 이젠 소작인들을 먹일 것까지 다 빼서 이제 쓸데없는 것들을 사요. 막 장신구들 사고 비단 사고 그래요. 땅을 농사지을 최소한의 소작인들을 빼고는 모두 내보내자 지주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갔고, 뭔가 이제 효율을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부리다가 이제 최소한의 인원으로 똑같은 생산물을 내게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하간 일단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을 막 내보내고 나니까 지주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갔고, 상인과 제조업자들은 지주의 허양을 만족시킬 물건들을 만들고 또 팔아댔습니다.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지주는 이제 다 내보내고 더 이상 이제 돈이 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임대료를 올려요. 소작인들은 올라간 임대료를 맞출 수 있으려고 그 땅을 더 개발해야 됐고, 개발 비용을 뽑기 위해 장기적인 임대를 요구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장기 임대는 서로가 필요한 것들이지 한쪽이 다른 쪽에 주는 혜택이 아니었기에 양자는 평등했고, 소작인은 더 이상 계약 이외의 자잘한 의무들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주가 매겨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소작인도 계속 요구를 받다 보니까, 그럴 거면 임대료 그렇게 올릴 거면 이 땅 내가 10년 동안은 마음대로 하게 냅둬,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럼 나 그냥 나가게, 나 딴 데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작인하고 지주하고는 한쪽이 베푸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동등한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지주들이 예전에 부려먹던 자기네 집 고친다, 뭐 동네에 무슨 길을 고친다, 이런 걸로 계속 동원했던 노동력도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소작인은 계약 이외의 자잘한 의무들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점 진정한 자유인으로 되어 가는 거죠. 소작인은 그렇게 완전히 독립되었고, 하인들은 내보내져서 지주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을의 왕이 아니었다. 지주들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되었고, 시골에도 보통의 정부가 세워졌다. 이렇게 유럽의 혁명은 공공의 이익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던 두 부류에 의해 일어났다. 하나는 유치한 허영을 만족시키려는 지주들이고, 다른 하나는 순전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본을 굴린 상인과 제조업자들이었다. 농업으로 시작해 급속히 부유해진 미국과는 달리 상업과 제조업에 의존했던 유럽의 발전은 당연히 느리고 불확실했다. 이 근거로 유럽의 인구 증가는 500년 동안 2배도 안 된 반면 미국은 20년 만에 2배가 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네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농업으로 인해서 제조업으로 인해서 상업이 발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발전의 모델로 아담 스미스는 제시하고 있어요. 그 예로 미국을 들고 있고요. 근데 여하간의 상업과 제조업도 여하간의 농촌을 발전시킨 것도 맞다. 거꾸로의 모습도 존재했던 건 사실이다. 유럽에서는 장자상속제가 작은 지주들이 생겨나는 것을 방해했다. 장남이 다 가지니까 땅이 쪼개지지 않는 거예요. 작은 지주들은 되게 활동적이고 자신들의 땅 구석구석 관심을 가지고 개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작은 지주들이 생겨나질 못했다. 작은 지주들이 없으니 땅 거래도 뜸했고 매물이 없으니 가격이 비쌌다. 미국에서는 농업이 가장 이익이 좋았고 땅은 매우 싸서 매우 활발히 땅 거래가 일어났다. 유럽은 도시가 국가를 발전시키긴 했지만 그 모습이 농업으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번영하는 과정에 비해서 매우 느리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여하간 유럽도 발전은 했다. 상업과 제조업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농업으로 시작했느냐, 상업과 제조업으로 시작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와 안전이다.